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편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죠. 오늘은 미국 국방부에서 30년간 근무한 전략 분석가 랜디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된 충격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 미국인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30년간 국방부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해온 랜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감동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단순히 안보 무임 승차국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서 경제 발전만 누리고 정작 안보 비용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확신은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열린 군사안보 포럼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써야 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5%는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회장 안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에 대한 저희의 인식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국? K-팝이나 만들고 스마트폰이나 파는 나라 아닌가?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의존적이지. 이런 식이었죠. 저 역시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틀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겠네요.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저는 항상 강조했어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한국이라는 존재가 제 머릿속에는 중간급 동맹국이라는 낡은 분류로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하는 전략기지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한국군 훈련은 잘하지.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 한국 무기. 가격 대비 성능은 괜찮지만 첨단 기술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 이런 평가들이 객관적 분석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견인지 돌이켜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이 세계 안보의 핵심 축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체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 같은 중국국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조용히 제게 들어온 한 통의 연락이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공식 채널은 아니었습니다. 민간 연구소 소속으로 한국과의 교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한 지인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대체 뭘 보라는 건지 솔직히 별 기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인은 단호하듯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결국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었어요. 랜디, 도대체 왜 한국까지 간다는 거야? 회의가 끝난 뒤 같은 전략연구소에서 일하던 동료 마이클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군수시장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꽤 노련한 인물이었지만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저만큼 관심이 깊지 않았어요. 뭐 그냥 확인차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그랬습니다. 의아함 혹은 냉소였죠. 국방부 내 전략 분석팀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K방산? 거긴 아직도 미국 기술 의존도 높아. 현지 조립이나 하겠지. 한 선임 분석관이 포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K9, K2 알지? 우리 물량 밀어내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도는 거잖아. 결국은 미군 예산 구조가 줄면서 생긴 틈새 시장일 뿐이야.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전문가들은 각자 확신에 찬 분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낡은 통념이자 제가 늘 되뇌던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들이 귀에 거슬리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현재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톰 워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랜디, 한국이 정말 독자적 군사력을 갖췄다면 왜 아직도 우리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거야? 결국 핵심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제가 자주 들먹이던 논리 중 하나였거든요. 아무리 한국이 자주 국방을 외쳐도 정작 전쟁이 나면 미군 장성이 지휘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 무기강국이면 핵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못 만들잖아. 모두 웃었고 저도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정말 못 만드는 걸까? 아니면 안 만드는 걸까? 그 순간 스쳐간 의문이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국방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착한 동맹국, 성실한 우방,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의존적인 나라 이런 식의 분류였죠. 저 역시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틀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겠어요.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한국이라는 존재가 제 머릿속에 중간지대의 동맹국이라는 낡은 분류로만 자리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미국의 기술력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하는 전략기지. 나는 정말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않았던 걸까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하던 날 마지막까지도 제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직접 가서 봐도 결국은 예상한 대로일 거야. 그렇게 저는 아무 기대 없이 오히려 더 단단한 확신을 품은 채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제 분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보다도 낯설음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을 지나며 바라본 풍경은 깨끗했고 도로 위 차량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어요.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인의 시선으로 처음 마주한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긴장 속 국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상쯤은 내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방문지는 경기도 외곽의 방위산업 전시장이었습니다. 민간 초청이었기에 공식 일정은 없었고 동행한 통역관 역시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일반 방산 전문 연구소 직원이었어요. 전시장은 조용했고 특별히 저를 대접하려는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판단은 스스로 하라는 식이었으니까요. 전시관 중앙에 있는 K2 흑표 전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것이 한국이 만든 물건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외형은 유럽 전차보다 다소 작았지만 설계 디테일과 센서 배치, 방호 장비 구성이 빈틈없었어요. 심지어 전면 장갑에 새겨진 디지털 센서 마크는 미국 최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기술로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사양이었어요. 120mm 활강포는 독일제 라인메탈과 동급이었고 화력 통제 시스템은 오히려 더 진보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능동 방호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는데 이것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직접 설계하신 건가요? 외국 부품을 가져다 조립한 게 아니라? 저는 브리핑을 하던 기술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체 설계는 국내 기술 기반입니다. 부품의 90% 이상이 국산화되어 있고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기색도 과시하려는 태도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군수 전시회에서 한 독일 장교가 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그건 라이센스 조립이지. 진짜 설계는 우리 쪽이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보면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155mm 기본 사양은 다른 나라 제품과 비슷했지만 자동화 수준과 사격 정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사격 후 신속히 진지를 이탈하는 슈덴스쿠트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폴란드에서 K9를 도입한 후 나토 훈련에서 독일 PJH
2000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연사 능력과 기동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군이 직접 비교 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눈앞에서 보는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이것이 정말 무임승차국의 모습일까요?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면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정밀타격 능력은 전략 무기 수준이었어요. 이런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과연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일까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전시관 브로셔를 다시 펼쳐보며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현무, 천궁, K9, SLBM 플랫폼. 분명히 들어봤던 이름들인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 내가 비판하던 한국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보고 있는 한국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계자의 안내로 이동한 곳은 비공개 시험장이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무기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현지 연구소와 계약된 소수의 외국 군사 전문가만이 참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개방성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거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들판 한가운데 저는 방호용 유리창 너머로 기다란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사대의 크기나 주변 장비들의 배치가 보통 단거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오늘 실험은 단거리 전술 미사일의 자동화 발사 및 타격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맡은 연구원의 말은 단정했고 굳이 뭔가를 과시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의아했습니다. 진짜로 자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시연일 뿐일까요? 발사 준비가 시작됐고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군사 전문가로서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봐왔지만 이건 어딘가 달랐습니다. 동작이 정제되어 있었고 컴퓨터 음성만으로 명령과 동작이 자동으로 이어졌어요.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발사 10초 전 기계음이 들렸고 이어 무음에 가까운 압력 파동이 전신을 밀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정해진 좌표에 정확히 떨어지는 영상이 바로 화면에 전송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타격 지점에 만들어진 분화구는 마치 공업용 드릴로 뚫은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맞추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정확성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마치 저격수가 총을 쏘는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현재 명중 오차는 1m 이내입니다. 내부 탐지 시스템은 위성 항법 외에도 다중 항법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어 전자전 상황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옆에서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1m 오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전술 미사일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요? 머릿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알았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립이나 수출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기술력에서 다른 차원에 올라서 있었고 저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다른 시연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 주장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마음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발언들, 그 논리와 확신, 그리고 우월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나라는 원한다면 스스로 핵을 만들 수도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만들지 않았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절제,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방산 수출 현황을 주제로 한 비공식 브리핑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연구소 회의실에서 몇몇 인사가 모였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한국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이 단정히 적혀 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형 전차와 한국형 자주포, 한국형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맡은 연구원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말투엔 확신이 있었어요.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전체 전력 구조 내의 재편에 한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눈을 들어 발표자를 보았어요. 그는 숫자와 수치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자국 무기만을 신뢰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무기가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군사 플랫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문장에서 제 가슴에 작은 충격이 일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강하게 통제하려 했던 나토 내 무기 표준 체계에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장비 체계를 들고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기준의 설정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폴란드의 사례였어요.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형 전차 폴란드 버전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국 내 생산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수출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입니다. 또 다른 발표자가 덧붙였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사온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기술 이전, 공동생산, 현지화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적 협력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늘 조심스러웠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전략적 판단을 못 내리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듣는 한국은 더 이상 결정을 기다리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판단과 노선을 가진 독립적 전략 국가였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과정입니다. 발표자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폴란드군이 한국형 자주포를 도입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훈련에서 독일제 자주포와 직접 비교했는데 연사 능력과 정확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제 무기는 유럽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가 정면 승부에서 이겼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도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이들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신뢰성입니다. 한국 무기는 실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발되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과거 제 동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늘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결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그 말들이 이제 얼마나 무지하고 경솔했는지 저는 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무지는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일부러 다른 국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건 아닌지 말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섰어요. 멀리 건물 외벽에 걸린 국산 전투기 설계 도면이 보였습니다. 그 도면 위로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이건 전략적 독립선언이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걸, 그리고 제 스스로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의도적으로 일정을 비워두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안내가 없어도 충분했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제 세계관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접한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영상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한국형 전차의 철제 궤도가 매끄럽게 움직이던 모습, 현무의 정광석화 같은 타격, 그리고 유럽의 국기들 옆에 당당히 꽂힌 태극기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안보 질서에서 지켜지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 안에서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견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한국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왔고,
그 논리를 굳게 붙잡고 수많은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왔던 나 자신이 말입니다. 특히 작년 워싱턴 포럼에서 제가 했던 발언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국방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의 2배는 써야 진정한 동맹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박수를 쳤던 청중들의 모습도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이 국방비를 적게 쓴다고 해서 안보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가 목격한 놀라운 기술력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통역을 맡았던 연구소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심과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 조용한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곳을 가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